지방자치란 이제 표준적인 설명에 따르면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저런 정의가 통용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봐야 하는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 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인데, 이게 용어가 다 섞여 있어서 여러 가지 각각 다른 함의를 갖고 있지만 대략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크게 다 떨어뜨려 놔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주민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자치에서 좀 어려운 말로 주체는 누굽니까? 주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네, 한 나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끔 대통령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네, 국민이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민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국민이 어디서 사느냐 했을 때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네, 지방에 살고 있고 지역에다 살고 계시죠. 다 주소를 가지고 계시죠. 물론 서울이나 뭐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주소에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부터 쓰진 않으시죠. 그냥 대충 대전광역시부터 쓰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유성구죠. 그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러니까 국민의 주소 또는 국민이 지금 그 장소하고 있는 곳은 지역이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서 국민은 여기에서 보신 듯이 주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자 우리는 주민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나라의 정치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우리 지역의 정치나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 중요한 경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은 당연히 누군가요? 네, 주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 첫 줄을 잘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대전시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 강의의 사실은 핵심 주제이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들으셨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 또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왜곡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지 부분들을 오늘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읽어도 됩니다. 주민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지방 재정에 의해, 사실 중요하죠. 문제를 풀려면 의지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쵸, 경제적인 문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려고 하려면은 사실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돈, 지역 경제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방 재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건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이 분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식들이 만약에 독립을 한다, 자치를 한다, 어렵게 얘기하면 자치를 한다, 독립을 한다, 그럼 진정한 독립은 뭔가요? 그렇죠. 잘 알아요. 한이 서려 계시네요. 한이 서려 계셔. 용돈을 끊는 게, 그리고 스스로 그 자신의 용돈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자치 아니겠습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 누구한테서 돈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은 주는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치는 어느 정도는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신들의 재정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적 사무, 자신의 일이다 이거죠. 마지막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민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들을 직접 이렇게 모여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하자, 어디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놔둬야 되느냐, 또는 요즘엔 납골강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시설들, 우리 지역에 두기 좀 꺼려하는 시설들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결정할 때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모이기 힘들다면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를 누구에 의해서 뽑아야 합니까? 당연히 주민 스스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선출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 지방자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시 처음 게 기억나시나요? 지방분권 시대에 핵심 키워드는 내자 지방 정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근데 문제는 지방 정부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그럼 이 6자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방, 자치, 단체. 그러니까 자치자를 빼면 중간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자치자를 빼면은 뭐가 됩니까? 지방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시 의회 이런 데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정부라고 잘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를 단체라는 말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격하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정부, 예를 들면 중앙행정부 같은 데는 당연히 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그 구역 내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일정한 자치권을 갖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정의를 읽으시면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치권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자식들이 이제 독립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신은 이제 완전하게 독립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단서가 붙는 거죠. 어느 정도 독립했어. 그러므로 용돈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 또는 자주권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말이긴 하지만 이름을 잘 붙여야, 정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자에서 이름을 잘 붙여야 그 다음에, 그래서 개념을 잘 세워야 그 다음에 내용도 잘 채워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사실은 이름부터 그렇게 잘 지어진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거를 보시면은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실진 모르겠지만, 일본에도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있다는 거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좀 화가 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있는 지방자치법이 일본에도 있어요. 그럼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 닮아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닮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게 어디서부터 닮아 있느냐 했을 때 이름부터 닮아 있어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거의 앞에 있는 조문인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맨 앞에. 그게 뭡니까? 지방 공공단체인데 공공자 빼면 지방단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도 지방단체, 우리나라도 지방단체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하나 퀴즈를 내드릴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걸 베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본 거를 좀 카피해 왔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는 복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복붙,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우리나라가 그랬을까요? 일본이 그랬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복붙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카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법하면은 이제 일단은 딱 완전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법률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막 쓰고 있죠.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거의 외국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률가들, 검사, 판사, 변호사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외국어를 쓰고 있다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왜 외국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언이 아니냐면 실제로 거기 법조에서 쓰고 있는 법률가들이 쓰고 있는 또는 법학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일본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근데 그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했을 때 이 지방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일본 거를 그래도 갖고 왔다 해가지고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 것을 갖고 오면서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의미까지도 복사를 해갖고 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비록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인식을 또는 알고 있기를 또는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단체라는 말보다는 정부라는 말, 우리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세운 정부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냥 국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방정부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쓰지만 지방정부라고 읽어야 하는 그런 목표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국민과 주민이 우리가 한 나라에서는, 한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국민이고,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주민이고, 같죠.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굽니까? 주권자예요. 그렇죠. 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법조문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대한민국 방금 1조 2항을 외우신 거예요.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를 다 외우시게 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1조를 다 이렇게 염두에 두셨을 때 국민이 주권자 또는 주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자라고 하는 이 자치권의 부분에 있어서 맨 위에 이 자치권이 누구에게 원래 있느냐
또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쵸? 원래 자치권은 지방정부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데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주민이 갖고 있습니까? 자치권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자치권을 설명을 안 드려서 좀 머뭇머뭇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입법은 뭡니까?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 행정권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거죠. 마지막 사법권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집행되어 있는 그 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를 사법권이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제가 방금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뇌자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네, 삼권 분립이 생각이 나시죠? 삼권 분립이 사실은 원래는 권력이에요. 권력이 세 가지로 나뉘는 거고 그것을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자치권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자 할 때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규칙을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고 잘못했으면 뭔가 바로잡고 하는 문제들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거죠. 그 권한은 원래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을까요? 또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하고 다시 처음 1조 2항을 외우셨잖아요. 머릿속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1조 2항이 답이에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은 지방자치 전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 또는 국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자치권을 그쵸? 우리 스스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누구한테 맡겨둔 겁니까? 지방정부에게 맡겨둔 거다. 그렇다면 사실 맡겨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맡겨뒀다. 그랬을 때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정기적으로 달라고 해요. 실제로. 언제? 언제 달라고 합니까? 선거 때 주기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원래 주민 또는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위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때 저 입법을 누가 하고 있느냐 봤더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나 보다. 지방의회에서 하나 보다. 행정 누가 하느냐? 대전시장님이 하시나 보다. 저분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권한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원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국민분들 또는 주민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리적이고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인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지방자치 또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힌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헌법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실제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특히나 목차만 보면. 왜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8장에.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10개의 장 중에 한 장을 구성하니까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실제로 그럼 마음 잡고 한번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읽으시면 30초 안에 읽으세요. 2조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을 모토로 해서 만약에 헌법이 다시 구성이 돼야 된다 하면은 지방자치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홀대받는 조항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행 조항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헌법부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셔서 이 조항을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헌법 조항이 굉장히 당연하게 뭔가를 규정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항부터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크게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기능을 한다 했을 때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치재정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재정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돼 가지고 자치사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치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하나가 빠져 있죠. 네, 아까 처음에 자치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였죠. 하나가 입법권, 하나가 행정, 마지막이 사법이죠. 그러니까 자치권이 완전하게 이해되려면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사법권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의식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법이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 또는 어떤 기관이 생각이 나요. 어떤 기관이 생각이 나세요? 네, 법원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또 네, 검찰. 사실은 이게 참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요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사법부에 속해 있을까요? 행정부에 속해 있을까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이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검찰은 정확하게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부의 특히나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부에 속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사법권 할 때 생각나는 기관이 검찰이 생각나시면 검찰이 잘못됐던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각해 볼 것은 법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지방자치의 주체는 누굽니까? 만약에 법원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했을 때 원래 누구다? 누구 거다? 주민 거다. 근데 만약에 법원이 있으면 그 누가 뽑아야 해요? 주민이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대전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대전지방법원에 장이 계시죠? 대전지방법원장. 그러면은 혹시 이런 선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법원장을 혹시 선거에서 뽑으셨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하고 그분은 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법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먼 길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뭐냐면은 사법 관련해서 사법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 입법 또는 입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은 중앙 국회에
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선거를 해서 뽑죠. 그리고 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고 꼴 보기 싫다 욕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자치 입법 아닙니까? 그쵸. 입법권과 관련돼서 실제로 자치 입법과 관련해서도 지방의회 의원을 실제로 뽑으세요. 지방선거에서. 그쵸. 자세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지난 선거에서 한 8장 정도 아마 투표용지를 받으셔가지고 도장 찍기 바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도 선거를 한다는 거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 관료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우두머리는 그래도 선거로 해서 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법과 관련돼서는 중앙에서든 또는 지방에서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뽑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법관 또는 판사들을 어떻게 선거에서 뽑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선거에서 뽑진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는 민주적으로 통제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둬야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가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방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정부를 이제 조직을 해서 뭔가 어떤 형태들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내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정해져 있나 보다. 저게 굉장히 좋은 조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별 문제의식을 안 가지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지방의회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지방의회 선거를 하시죠. 다음에 시장을 뽑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장이 되시고, 그쵸? 다음에 구와 관련돼서 만약에 유성구다 했을 때도 똑같아요. 그쵸? 구청장이 있고 또 구의회가 있고 당연히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기관들이 당연히 나눠져 가지고 조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의 조직이 뭐냐라는 걸 먼저 물어봐야 되고 이 질문에 맞게 우리는 지금 도시 형태이므로 좀 중앙정부의 형태와 비슷한 조직을 가져도 돼 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관 분립형 지금 이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규모도 작고 실제로 지방은 지금 인구가 점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태가 그 경향 자체가 빨라지고 있을까요? 늦어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근데 지방 소멸의 문제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이 있어요. 대전광역시는 제가 자세하게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전 한 20년 전 초등학교하고 지금 초등학교가 규모가 어때요? 엄청 감소를 많이 했죠. 그렇죠. 좀 광역시급의 큰 광역자치단체 쪽으로 가면은 그나마 사정이 낫고 점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아예 그 행정 계층을 과연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향후 한 20년 정도 후가 되면 지금 이 추세대로 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시골 출신이다 했을 때 그 시골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지역과 지방의 인구가 점점점 줄고 있는 지역에서 같은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대응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 맞게 좀 컴팩트하고 좀 유연한 조직으로 지역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찍어낸 조직들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관료들, 공무원들의 어떤 그 습관대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알맞는 조직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민총회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총회 가끔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조직이면. 근데 지금은 굳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뽑고, 의회 뽑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여의도 정치나 또는 서울의 중앙 정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속성 자체도 떨어지고 효과성 자체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총회형 같은 것도 또는 위원회 형태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 앞으로 지방자치의 문제와 관련된 법조문 또는 법률을 이해하시는데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1조는 읽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1조가 아니라 1항입니다. 법조문에서 동그라미로 쳐져 있으면 항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의 종류는 뭐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와, 그래, 법률로 정하나 보다 하고 잘 돼 있다.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실을 나가시면, 이제 혹시 강의를 다 듣고 밖에 나가시면 이런 조항들은 한 번씩은 다시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뭐가 정하고 있어요?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고 있어요?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국회가 만들고 있죠. 국회는 어디에 있어요? 국회는 어디에 있어요? 서울, 특히 여의도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의도 국회가 만들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실정을 풀어야 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종류가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조직을 누가 결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조직으로, 우리 돈에 의해서, 우리 재정에 의해서 풀겠다 하는 건데, 지금 헌법부터 지방자치의 종류를 뭘로 정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다. 헌법에서도 저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로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부터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뭘 만들어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조직을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헌법적 조항이다라고 획일화시키는 조항이다. 그래서 저 헌법 조항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이라고 하는 게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의 형태를 그대로 지방으로 복사해서 가지고 온 조직이고 이것 자체가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복잡하게 계층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건 결론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들이 조금 있어야 하니까 자,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나요?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앙정부 바로 밑에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 밑에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것들 우리가 시나 또는 뭐 읍면동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읍면동도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그 밑에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고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는 뭐냐 했을 때 그거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는 이쪽 광역과 기초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특별자치도라고 있죠. 들어보셨긴 했죠.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하나입니다. 그쵸? 2006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례죠. 그 특례로서 그래서 제주도 가시면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저 특별자치도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 퀴즈죠. 퀴즈를 내드리면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일까요? 제주도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는 아마 비행기를 타고 대부분 가실 텐데 어디에 내려요? 제주시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쵸? 제주시에 내리세요. 그리고는 놀러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돌아서 성산일송 돌아가지고 이렇게 중문 어쩌고 해가지고 서귀포시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일까요? 세 개는 왜 나옵니까? 세 개가. 두 개? 네, 하나로 모으시는 겁니까? 네. 정답은 당연히 하나입니다. 정답은 앞에 있어요. 그쵸? 정답은 앞에 네모칸이 몇 개 그려져 있습니까? 한 개 그려져 있죠? 그러면 시가 있는데, 아니, 제주시는 뭐고, 서귀포시는 뭐냐? 제주시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시장 있어요. 서귀포시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세요. 그런데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유일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사시면은 뭐 구도 있고 시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주도는 자치단체로는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뭐 경기도 할 때 그 도입니다. 시를 가지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경기도 제일 많이 아시는 시는 남양주시 혹시 그거 관련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시들이 수원시 같은 시가 있고, 근데 그 밑에 구가 있어요. 수원으로 얘기하면 뭐 팔달구, 권선구 같은 시들이 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나 이런 구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하나는 동글뱅이 구고, 하나는 네모구죠. 그래서 네모구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자치구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행정기관의 구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구가 이름이 같다 해가지고 같은 수준에 있는 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밑에 동이 쓸 수 있고, 도시 형태가 잘 안 갖춰져 있으면은 음면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당연히 대전 광역시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구가 여기 보시는 자치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가 있죠, 대전에. 그래서 유성구 말고 또 무슨 구가 있나요? 서구 있고 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선을 잘 보시면 광역시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전광역시에 군이 있나요? 그 안에? 군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혹시 광주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에 군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 보시면 군은 없어요. 근데 광역시 무슨 군이 있다는 얘기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네, 인천시에 강화군 같은 게 있습니다. 옹진군 같은 게 있죠. 또 어디에 있나요? 대구에 달성구가 있습니다. 또 부산에 기장군이 있죠. 또 네, 울주군 있어요. 네, 맞아요. 울주군 같은 게 다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들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는 거는 광역시에 대전처럼 다 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유일하게 대전하고 광주가 군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이제 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많이 합치려고 하고 있죠. 이제 뭐 그런 군 형태들을 이제 도농 통합이라고 해서 많이 합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나 이런 데들은 지금 뭐 합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실 때 특별자치시는 다 아십니다. 어디? 네, 근처까지는 아니군요. 세종이 특별자치시에 속한다. 특별시는 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치구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려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은 서울만 우리나라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딱 물어보면 전부 다 뭐 서초구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나라가 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아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같이 그 자치단체로만 따지면 형태 자체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하나의 문제의식이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보시면 주민의 대표 기관인 건 맞아요. 그래서 마치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인 것처럼 지방의회도 주민의 대표 기관 노릇을 하고 의회이기 때문에 의결도 하고 입법도 하고 기타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 됩니다. 뭐 맨 마지막에 써져 있듯이 헌법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회를 두고, 헌법상 지방의회를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임기가 나오는데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몇 년? 4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의원의 의무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 부채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같은 게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권한은 보시다시피 의결권 등등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의결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중앙정부의 국회는 정기회가 있고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100일 열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례가 이제 2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와 관련돼 가지고도 임시회를 열 수 있고, 회의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발의할 때 지자체장이 발의할 수도 있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있으면은 의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위원회도 따로 둘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임기와 관련돼 가지고 자치단체장 임기가 몇 년? 4년인데 좀 특이한 거는 재임 또는 연임을 할 수 있죠. 몇 기 이상? 몇 기까지? 3기까지. 그래서 최대 12년까지 하게 되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장이 의회보다는 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권한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대개는 교과서에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지자체장이 뭘 할 수 있는 몇 가지 굉장히 특이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방의회가 뭔가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조례 같은 거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의결을 하면, 근데 만약에 그 의결이 월권이다 또는 법령 위반이다 아니면 공익을 저해한다 하면 의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자체장이 뭘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의결해 갖고 와라. 그렇죠?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거부권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비토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법률안과 관련돼 가지고 국회가 한번 의결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죠. 지방의회 의결이 만약에 법령을 위반을 했다. 근데 그게 재의결 됐어. 그럼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의결을 통과해가지고 왔다 했을 때 국회가 심지어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의결을? 2번 했죠. 그러면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장은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제소까지 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 제소를 할 수 있느냐? 네, 앞에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 쪽에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그래서 지자체장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입니다. 지자체장의 성결처분권이라고 그러는데, 법조문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요게 하나죠. 그리고 가로는 놔두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만약에 없다. 그거는 상상하기 쉽진 않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체가 되어 있는 거죠. 의결 자체가. 그러면 의결하지 않고 뭘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선결처분, 그러니까 처분을 먼저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처분을 먼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결처분, 먼저 결정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결처분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힘의 균형 자체가 완전하게 맞아 있지는 않고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법체계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교과서 등등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인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위에 있죠. 물론 법률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뭐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은 빼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그럼 조례는 뭐예요? 지방의회의 입법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방의회의 입법과 국회의 입법 중에 뭐가 더 높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이 그림에서. 그쵸? 국회의 입법인 법률이 더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지방자치법은 법률입니까? 조례입니까? 법률이죠. 그렇다면 국회가 결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 결정에 의해서,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조례는 그렇다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그림 하에서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틀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대등한 게 아니라 종속적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종속적. 다른 말로 많이 갖다 붙여볼 수 있어요. 의존적이다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종속적이다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은 지방은 식민지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중앙의 식민지다.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식민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지방은 식민지다.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겠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상상해 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거꾸로 생각해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은 조례인가요? 법률인가요? 당연히 조례인 거죠. 왜? 조례를 누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의 진정한 문제들을 풀려면 조례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법률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조례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리한테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하다라는 관점을 가져보지 못한다는 거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하다는 관점을 못 갖는다는 얘기는 법을 굉장히 불구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화에서 잘 보시면 중앙정부 헌법 있어요, 없어요? 중앙정부의 헌법 당연히 있죠.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그 헌법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헌법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했어요? 주민 또는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역의 진정한 뜻을 지방정부에서 담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야, 대전광역시는 우리 따로 헌법 만들래. 지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상력까지 부족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은 헌법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당연히 여러 개니까 여쭤봤겠죠. 당연히 여러 개입니다. 왜 그 근거가 뭐예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가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연방 헌법이 당연히 있고, 그쵸? 그게 중앙정부의 헌법이고, 그 다음에 각자 주마다 뭐가 또 따로 있습니까? 주 헌법들이 다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은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크니까 주별로 나눠가지고 헌법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와 규모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컸거나 조금 더 작은 나라들도 헌법을 여러 개 갖고 지방정부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드는 예들이 스위스 같은 나라들, 나중에 이제 들어보실 기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정부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고 헌법도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생각을 하셔야 그 밑에도 풀려요. 법률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는 다 사실은 못 만들고 뭐만 만들 수 있다? 조례만 만들 수 있다. 굉장히 불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지방자치법, 국회가 만든 법 중에 지방자치법의 22조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인 조항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이 조항을 읽으셨을 때 문제의식을 갖고 읽으시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충 읽으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읽으실 수는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에 종속되어 있다. 사실은 그 다음 조항이 더더욱 문제예요. 다만 조항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뭐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제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법률은 왜 힘을 갖느냐 했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병역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힘이 세요? 병역법이라고 하는 법이 왜 힘이 셉니까? 그 법에 따라 일정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근데 그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 뭐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이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뭐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다.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였냐 하면, 특히나 입법과 관련돼서 왜 꼭 국회만이 법률을 제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모아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좀 힘 있는 입법을 왜 법률만 할 수 있고 왜 조례로 할 수 없냐. 조례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지방의회에서도 법률적인 사항들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야 돼.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가셔서 지방의회, 그럼 구의회가 뭐 하고 있지? 또는 시의회가 뭐 하고 있지? 시의회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개 갸우뚱해지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시의회와 또는 구의회의 의원들을 보시면 일단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자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 전투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싸운다. 근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것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질이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현상이고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판하시는 거는 옳으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지방의회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잘 안 해줘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자꾸 외유나 가려고 하고 해외여행이나 가려고 하고 세비 털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혹시 국회의원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국회의원들 지금 우리나라 부족해요, 정수가. 한 500명 정도 늘리면 어떠세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세요.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지금 제일 싫어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그룹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정수 몇 명입니까? 300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500명으로 늘리자고 하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세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이토록 싫어하시면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이토록 믿으실 수 있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술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국회의원들을 욕하는 게 우리의 안주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토록 못 믿는다. 민주적 정당성을 다시 갖춰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의회 선거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굉장히 잘 알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의 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면 그 의원의 후보자를 당연히 추천할 때도 지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나 정당이 뽑는 게 당연히 맞죠. 추천을 할 때 지금 공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초와 관련돼서, 기초의회와 관련돼서도 공천을 누가 합니까? 정당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 정당이에요? 중앙 정당이에요?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중앙 정당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초의회 의원의 공천도 어디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앙당이 다 결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앙당의 수뇌부 일부가 결정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의사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다? 기초까지도 미치고 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의회,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의회 하다못해 기초의회 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줄을 서야 돼요? 네, 중앙정당에 줄을 서지 않으면, 거기에 로비를 하지 않으면 지역
의회 의원은 선거에 당선조차 될 수 없다. 명함조차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선거조차도 안 되고, 지방의회 의원들 또는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어디에 있다? 중앙당에서 다음 공천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지역 정치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 강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인데 감사합니다. 네.